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119장 119. 실종. 악독이 헌원삼광은 철전에 어깨를 치며 말했다. 다행스럽게도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하세. 이대추가 뒤따라 소리쳤다. 산을 뚫는데 협조하여 소어와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손을 쓰도록 하시오. 도끼와 삽 등은 본래 그가 숨긴 것이다. 당연히 빨리 찾아왔다. 도교교는 사나운 눈초리로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는 지금에 와서야 설치는구나.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다. 도교교가 바라보니 사람들은 모두들 서로 다투듯이 도끼와 철퇴 등을 집어들어 땅을 파고 바윗돌을 깨고 있었다. 심지어는 곱게 자라 빨래 한번 해보지 못한 소녀들까지도 품에 지니고 있던 비수나 단검을 빼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잠깐 사이에 땅을 파고 바위를 깨는 소리가 온 산을 뒤덮었다. 도교교는 한숨을 내쉬더니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들 모두가 소어와가 죽기를 바라는 줄 알았더니 뜻밖에도 모두들 그가 살기를 바라고 있었군. 소어와야, 소어와야. 이러한 것을 보니 너는 죽었다고 해도 가치 있는 죽음을 한 셈이로구나. 백계심도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고 말고 만약 내가 이 산복에 갇혀 있다면 들개 한 마리도 나를 구하러 오지는 않을 것이야. 이대추가 웃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전혀 뜻밖인걸. 하하하. 백계심이 냉소를 터뜨렸다. 너는 다를 줄 아느냐? 그는 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가 쉬지 않고 손을 움직인다 해도 반나절은 걸려야 산복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 들어가 봐야 소어와는 굴비같이 말라있을 것 같군. 화무결과 철심나는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흥분해 있는 것 같았고 한 가닥의 실오라기 같이 엷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했다. 이때 백부인이 총총히 빠른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꾸러미를 들고 그들 앞에 섰다. 이 꾸러미 속에는 닭튀김과 떡 등 얼마간에 먹을 것이 들어있어. 빨리들 나눠 먹도록 하시오. 배가 불러야 힘이 날 것이고 힘이 나야 소어와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 아니오? 철심나는 목맨 소리로 울먹였다. 당신도 그를 구하려고 생각하시나요? 백부인은 두 손을 마주잡고 개면쩍다는 듯 웃음을 띄웠다. 비록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생각건대 그가 살아나면 모두들 아주 즐거워할 것 같이 생각되는군. 만약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무예계에서는 아무도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강호에서 가장 명성이 있는 몇몇 세가의 공자들과 사나운 악명을 떨치는 10대 악인들이 일제히 모두 소매를 걷어붙인 채 바위를 깨고 흙을 나르고 있었으며 심지어 향수병이 마루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집어들 생각조차 하지 않던 모용가의 자매들까지도 그 섬섬 옥수로 흙을 파내고 있었다. 이것은 모두 악인곡에서 자라난 20여 세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일을 누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돌연 쇠석이 마치 우박과 같이 떨어졌다. 그들은 과연 기적을 창조해낸 것이다. 반나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10여 개의 견고한 석갑을 부수고 산복을 뚫고 들어간 것이다. 화무결과 헌원삼광은 앞장서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은 몹시 흥분되어 있었지만 속으로는 걱정과 두려움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 소어와의 시체가 될까봐 두려워서였다. 화무결은 소어와를 외쳐 불러보고 싶었으나 입안에서만 맴돌 뿐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대청에까지 다다랐다. 이미 두 쪽으로 쪼개져 있는 도리자 위에는 한 개의 술병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찢어진 옷자락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화무결은 단번에 그것이 소어와 이화공 궁주가 입고 있던 옷 조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안색이 크게 변하더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추어 서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했다. 헌원삼광이 놀라며 물었다. 이것은 그들의 옷자락인가? 화무결은 망연히 고개를 끄덕이며 신음하듯 내뱉었다. 그렇소. 헌원삼광도 곧 침울해져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무슨 병고를 만났기에 옷까지 갈기갈기 찢어졌단 말인가? 그들은 잔혹한 현실을 접하게 될까봐 용기를 잃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되었기에 입고 있던 의복마저 갈기갈기 찢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또 누가 그들의 옷을 찢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그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모용산산이 묻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병에 들어있는 것은 술이 아닙니까? 헌원삼광은 병을 집어들더니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렇군. 모용산산은 눈빛을 반짝이며 기쁜 듯이 말했다. 병 안에 있는 것이 술이라면 희망이 있어요. 헌원삼광이 물었다. 무엇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지? 술도 허기를 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술을 마셨다면 며칠간을 더 지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헌원삼광은 껑충껑충 뛰며 미칠 듯이 기뻐했다. 소어아, 어디 있느냐? 너의 좋은 친구들이 모두 너를 구하려고 이곳에 와 있단다. 그러나 동굴 안에서는 오직 헌원삼광의 목소리만 메아리쳐 되돌아올 뿐. 대답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곧 위무아의 시체를 발견했고 무수한 빈 술병도 발견했으며 악취가 풍기는 변소까지도 발견했다. 하지만 이리저리 다 찾아보았으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대체 소어아는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죽었다 해도 시체라도 남아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궁리 저 궁리를 해보아도 결론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오직 멍하니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서 있을 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헌원삼광이 돌연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 어느 곳에도 소어아를 가둬둘 만한 곳은 절대로 없어. 우리들은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는 벌써 가버렸단 말일세. 이대취가 말했다. 그건 아닐 거야. 헌원삼광은 노하여 외쳤다. 너 이 병신 같은 놈아. 너는 그가 갇혀 죽었기를 바라는구나, 그렇지? 이대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그가 빠져나갔기를 바라고 있어. 그렇지만 이곳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면팔방이 모두 막혀있고 출로는 하나도 없더군. 헌원삼광은 그의 말을 이어받듯이 성급한 어조로 대꾸했다. 나도 이곳에 출구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갔을 것이다. 이대취가 그 말을 받았다. 그리고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가? 벽을 부수고 나갔다면 다소간의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나? 손오공처럼 72가지로 둔갑할 수 있는 재주가 있어 공기구멍으로 조그만 파리가 되어 빠져나가지 않은 다음에야. 기실 헌원삼광도 그의 말이 타당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사면의 산벽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완전했기 때문에 소어아가 아무리 총명하고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도리가 없다는 것을 자신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만약 그가 빠져나가지 못했다면 응당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기에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었다. 헌원삼광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참기 어려운 듯 입을 열었다. 너 이 병신 같은 놈아. 그들이 빠져나가지 못했다면 어디로 갔다는 말이냐? 우리들은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지 않느냐? 이대취가 침울한 안색을 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돌연 백개심이 큰 소리로 외쳤다. 화골단이라는 세자가 그의 입에서 나오자 헌원삼광과 화무결은 척추에 서리를 맞은 것 같은 서늘한 한기를 느꼈다. 철심나는 까무러치도록 놀랐다. 이대취는 눈을 부릅뜨고 백개심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의 생각은 위무아가 그들을 살해하고 난 다음 화골단을 써서 그들의 시체를 없애버린 것이란 말이지? 백개심이 어설프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
그 말은 자네가 한 것이지. 철심나는 낮게 신음을 하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그들이 빠져나갈 수는 절대로 없고 그렇다고 이곳에 남아있지도 않으니 자연히 그들의 시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었다. 철저는 탄식하며 중얼거렸다. 그가 어떻게 생긴 인물인지 보기 위해 온 것인데 무엇 때문에 딸년이 그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지. 그 녀석을 보기는커녕 뼈다귀 하나 남아있지 않을 줄 누가 알았담. 그는 철심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중얼거렸다. 그놈은 아마도 너를 얻을 만한 복은 없는 놈인 모양이니 상심해할 것 없다. 너에게 알맞은 착실한 명문가의 공자를 곧 찾아줄 터이니. 그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철심란은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까무러쳐 버리고 말았다. 이때 귀동자가 입을 열었다. 그들은 위무아에 의해 이곳에 갇힌 것 같은데. 이대취가 탄식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아마 그런 것 같군요. 그렇다면 왜 위무아가 지하의 석실에 죽어 있을까? 도교교가 말했다. 글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죽였다면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이 독약을 먹고 자살을 했겠어? 도교교는 얼떨떨해하며 말했다. 그것은 귀동자는 웃으며 느릿느릿한 어조로 말했다. 위무아는 아무도 감히 그를 죽일 수 없다는 상황이었으니 이 안에 그들을 가두어두고 죽어가는 것을 즐기려 한 것 같은데. 이대취가 끼어들었다. 그렇지요. 그만이 이곳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소어와 등은 그를 죽이기는커녕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잡아 출구를 알아내려 했을 것이요. 귀동자가 그의 말에 대답했다. 그는 아마도 다른 사람이 찾아낼 수 없는 은밀한 장소에 숨어 있었겠지. 소어와 등은 이리저리 궁리를 하여 그를 찾아냈겠지. 그러나 그는 자기 혼자만 죽어 없어진다면 아무도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독을 먹고 죽었을 거야. 그의 추측은 사실과 그리 차이가 없었다. 헌원삼광, 화무결, 이대취 등은 모두들 소어에 대한 걱정에 냉정함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귀동자 등은 원래 소어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할 수가 있었다. 헌원삼광은 기쁜 표정을 보이며 말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무아는 반드시 소어와 그들보다 먼저 죽었겠군요. 귀동자는 또 희죽희죽 웃었다. 위무아는 자신이 잡힌 이상 자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겠지. 그렇지 않았을까요? 백계심이 돌연 냉소를 터뜨리며 끼어들었다. 독약을 쓰는 방법도 안 된단 말인가? 헌원삼광은 그 말을 듣자 웃음이 싹 거쳤고 안색이 굳어졌다. 백계심이 이어 계속 말했다. 갈증이 아주 극도에 달하게 되면 술 속에 분명히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법이야.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나? 도교교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지. 백계심은 눈을 부릅뜨고 그녀를 쏘아보았다. 내가 무얼 안다고 그러느냐? 도교교는 그의 말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느릿느릿한 어조로 말했다. 술 속에는 절대로 독이 없어. 모든 술병을 내가 냄새 맡아보았어. 헌원삼광은 파한대소했다. 너와 알고 지낸 지 몇십 년이 되었지만 오늘에야 처음으로 사람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는군. 백계심은 연신 눈을 깜빡였다. 그렇다면 소어와 그들은 절대로 이곳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군. 헌원삼광과 귀동자 그리고 이대취 등 세 사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황급히 말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 그가 이곳에서 빠져나가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이곳에서 죽지도 않았다면 그럼 도대체 그들이 어디로 갔다는 말이지? 백계심이 이렇게 묻자 모두들 멍해져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서 있었다. 이 사건은 정말 추측도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천하의 그 누가 소어아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알고 있단 말인가?
아무도 그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죽어서 형체도 없이 소멸되었는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유자, 예시팔, 손오파 등은 일찍이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두들 미간을 찌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도 신비로워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헌원삼광이 제일 초조해했고 철심나는 가장 비통해했으며 백계심은 쉬지 않고 냉소를 터뜨렸다. 두 살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안색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돌연 화무결이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신발 밑을 축축하게 젖게 하는 습기를 느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두들 마음속으로 깊은 궁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기의 신발 밑이 축축하건 바싹 말라있건 간에 개의치 않고 있었다. 그러나 화무결의 흥분된 표정은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해낸 것 같았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왜 그렇게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는지, 그러한 것이 이번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헌원삼광은 그의 말대로 살펴보더니 신고 있는 초아가 완전히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었다. 그렇군, 신발이 젖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백계심이 비아냥거리듯 웃었다. 신발 한 켤레를 친구의 생사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정말로 몰랐는데. 화무결은 그의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만면에 흥분한 기색을 띠었다. 이곳에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신발이 축축하게 되었을까요? 위무아는 그들을 허기지고 목마르게 하여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곳에 물이 있을까요? 그의 말을 듣고 나자 모두들 과연 그 점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헌원삼광이 물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것과 소어와의 행방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지? 관계가 있고 말고요. 만약 저의 추측이 틀리지 않는다면 소어와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원삼광이 말했다. 정말 이상한 걸. 이 동굴에 물이 흐르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러나 아무도 흐르고 있는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화무결은 몸을 구부리고 한동안 수세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또다시 위무아의 그 밀실을 향해 들어갔다. 이 밀실 안에서는 참을 수 없는 악취가 풍겨나왔다. 아까는 아무도 그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재빨리 나와버렸지만 지금은 모두들 소어와의 행방에 대한 비밀이 이 밀실과 아주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고는 냄새쯤은 아랑곳할 것 없다는 듯 모두들 뒤따라 들어갔다. 돌연 화무결이 외쳤다. 과연 틀림없군. 바로 이곳입니다. 그는 소어와 등이 변소로 사용했던 것 같은 석관 앞에서 만면에 희색을 띄우고 섰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살아있는 사람은 보이지를 않았다. 백계심이 실소를 하며 말했다. 소어가 이곳에 있다고? 그렇다면 그가 똥오줌에 파묻혀 죽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두 살이 노했다. 왜 그리 말이 많으냐? 썩 꺼지지 못하겠어. 두 살은 몸을 날려 그의 뺨을 올려붙였다. 백계심은 사람들의 머리 위를 날아 퍽 하고 석실 밖으로 떨어졌다. 백부인은 그것을 보고도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서 있었으나 얼마가 지나자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황급히 달려가더니 그를 발길로 걷어찼다. 그렇게 말조심을 하라고 해도 듣지 않고 멋대로 짓거리더니 참 꼴 좋군. 백계심은 신음을 하며 중얼거렸다. 내가 왜 쓸데없이 참견하려 드느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다면 누구와 상관 있는 일이지? 이 나이에 남편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야. 너는 나를 과부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겠지? 어이쿠, 정말 흉악한 여자로구만. 어쩌고 어쨌다고. 늙어 빠진 할망구가 나 같은 남편을. 그는 말을 미처 끝맺지도 못하고 또다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백부인이 그의 귀를 움켜잡고 잡아당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소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흐르고 있는 물이 석관 옆에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깨어진 석상 조각들과 관을 치웠다. 과연 그곳에는 하나의 구멍이 나 있었다. 헌원삼광은 놀라움과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소어와 그들이 이 구멍으로 빠져나간 것이란 말인가? 화무결은 정색을 했다. 그렇지요. 우리들은 오직 사면의 산벽만을 주의해 살펴보고 그들이 절대로 도망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지하로 빠져나갔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지요. 그렇군. 사면의 산벽은 아주 견고한 바위덩이이지만 지하는 흙으로 되어 있으니 돌보다는 파내기가 한결 쉽고 말고. 헌원삼광은 돌연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밖으로 굴을 뚫고 빠져나가기란 쉽지 않겠는걸. 쉽지 않음은 물론이지요. 그러나 이 굴은 그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판 것이 아니라면 누가 파는 것이란 말인가? 대부분의 물줄기는 지면에 있지요. 하지만 지하에도 물줄기가 다소 있습니다. 창해가 변하여 상전이 되듯이 지세의 변화는 무궁한 것이어서 물줄기가 땅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물줄기만 찾아낸다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지요. 모두들 그의 말을 듣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헌원삼광은 펄쩍펄쩍 뛰었다. 자네는 정말 알고 있는 것도 많이 그려. 허허. 헌원삼광은 그의 어깨를 두들겼다. 빨리 이야기해보게.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말일세. 사람이 비록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동물의 신비스러운 본능은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한 마리의 개는 후각으로 몇십 리 밖에 있는 것의 냄새도 맡을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헌원삼광이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 그래서 동물의 본능은 동물 모두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개가 후각이 잘 발달되어 있듯이 철새는 날씨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화무결은 호련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구멍을 잘 뚫는 동물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모용산산이 따라 웃으며 말했다. 쥐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쥐입니다. 쥐는 어떠한 곳에 가두어둔다 해도 결국에는 구멍을 뚫고 나옵니다. 헌원삼광이 중얼거렸다. 위무와 그놈은 바로 큰 쥐 같은 놈이니 이곳에는 쥐도 적지 않을 것이요. 소어하는 쥐를 몇 마리 잡아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했을 것입니다. 쥐들도 며칠을 굶었으니 필사적으로 나갈 길을 찾으려 했겠지요. 그는 쥐를 그대로 풀어두면 길을 찾아 도망해버릴까봐 끈을 만들어 메어놓은 다음 놓아준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지하의 하류는 쥐가 찾아냈을 것입니다. 소어하는 왜 쥐가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것인지는 알지 못했겠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때라 쥐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헌원삼광이 껄껄 대소했다. 나는 소어아가 천하에 비할 바 없는 총명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네도 그에 뒤지지 않는 총명한 사람일세 그려. 보아하니 두 사람을 형제의 인연으로 맺어주어야 할 것 같군. 화무결은 헌원삼광의 말을 듣자 갑자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그가 가슴속 깊이 골문 마음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소어아는 무사히 도망했다 해도 이화궁 궁주의 소나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의 생사일전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헌원삼광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땅속으로 뚫려있는 구멍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대취가 그것을 보고 물었다. 자네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헌원삼광은 눈을 부릅뜨고 그를 쏘아보며 대답했다. 무슨 짓을 하느냐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인가? 소어아를 찾으려는 것이야. 이대취가 웃으며 그의 말에 대꾸했다. 그들은 나갈 길이 없어서 땅속을 뚫고 나간 것이지만 자네는 굴 속으로 어기적어기적 기어나갈 필요는 없는 것일세. 만약 굴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나간 곳을 알 수 있겠나? 이때 돌연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셋째 언니, 셋째 언니,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용산산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 장청이로군. 그 애가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
그녀가 대답을 하자 소선녀가 달려왔다. 그녀는 얼굴에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고 불그스레한 그녀는 석실을 들어서자마자 모용산산의 손을 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나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모용산산이 말했다. 누굴 봤기에 이렇게 호들갑을 떠니? 우리는 매일 수백 수천의 사람을 보고 있지 않니? 그러나 그 사람은 그녀는 신비스럽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마도 영원히 추측해내지 못할걸요? 모용산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급히 물었다. 그게 도대체 누구인데? 그녀는 그렇게 묻다가 홀연 마음에 짚이는 바가 있는 듯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은 바로 소호아가 아니냐? 그녀가 그렇게 묻자 모두들 긴장된 눈초리로 소선녀를 주시했다. 소선녀는 싱긋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바로 소호아예요. 모두들 이곳에서 그를 찾고 있었지만 뜻밖에도 그는 이미 우리들의 배에 와 있어요. 헌원삼광은 놀랍다는 듯 펄쩍 뛰었다. 정말이야? 소선녀는 그를 한번 쳐다보고 나서 말했다. 우리는 술상도 치우지 않고 쭉 당신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정오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 조바심을 하고 있는데 돌연히 물속에서 몇 사람이 나타나더니 두 말도 하지 않고 배 위로 뛰어 올라왔어요. 그들은 아무 소리도 없이 먹고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젓가락으로 집어먹을 겨를도 없는지 손가락으로 음식을 급히 집어먹었지요.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 바로 소호아였어요. 헌원삼광은 껄껄 대소했다. 그 녀석 참 얼마나 허기가 졌는지 미칠 것 같았던 모양이군. 이때 화무결이 입을 열었다. 그 외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소선녀가 미소 지었다. 이화궁 궁주도 함께 있었지요. 정말 그녀들이 그렇게 젊어 보일 줄은 뜻밖이던데요. 그녀들은 입고 있는 의복의 차림새가 아주 기괴했고 물속에서 나왔는데도 옷이 하나도 젖어 있지 않더군요. 그녀들은 어찌나 고귀해 보이는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 같더군요. 모용산산이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렇다면 너의 그 소선녀라는 별명은 그녀들에게 주어야겠군 그래. 소선녀는 눈을 깜빡이며 말을 이었다. 그들을 따라온 일행 중에는 젊은 아가씨도 하나 있었어요. 소호아와 아주 친숙하더군요. 그녀의 그러한 말을 듣자 사람들은 철심란을 거의 동시에 주시했다. 철심란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철전이 그 말을 듣고는 대노했다. 그놈이 감히 다른 여자와 놀아나다니 내 딸이 그 어떤 여자보다 못하단 말이냐? 소선녀가 웃음을 보였다. 그녀는 매우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그랬지만 보면 볼수록 예뻐 보였고 웃는 모습이라든지 동작 하나하나가 조금도 탓할 데가 없이 아주 자연스럽고 매력적이어서 여자인 나까지도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았어요. 철전은 그 말을 듣자 더욱 분통이 터지는 듯 고래고래 떠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모용산산은 소선녀를 바라보며 이상함을 느꼈다. 오직 여자만이 여자의 마음을 안다고. 소선녀의 소호아에 대한 감정을 모용산산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소선녀가 소호아를 죽일 듯 미워하고 있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연모의 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소호아의 정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 여자에 대해 온갖 욕을 다 퍼부을 만도 했는데 소선녀는 그녀에 대해 욕을 하기는커녕 세상에 둘도 없다는 듯이 칭찬을 하고 있었다. 모용산산은 소선녀가 혹시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졌다. 그렇지만 지금 소선녀의 감정은 이미 고인옥과의 애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달콤하게 생각을 하는 행복한 순간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 대해 깊은 사랑을 느끼고 어떠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부드러움과 관대함이 그녀의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었다. 모용가의 큰언니가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고 나서 부드러운 어조로 남편에게 물었다. 배에 이미 귀객들이 와 있다면
빨리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먼저 남편의 의견을 물었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이 자기의 의견에 대해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철전도 펄쩍 뛸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지. 우리 지금 떠나도록 하지. 어디 그놈이 얼마나 담대한 놈인지 좀 보아야겠는걸. 손오파가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듣자 하니 이화궁 공주가 늙어 보이지 않고 도리어 젊어 보인다니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군. 어떠한 것인지 좀 보아야겠는걸. 예시팔도 끼어들며 말했다. 나는 그녀들의 무예가 정말로 천하무적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고는 믿지 않아. 헌원삼광이 미소를 지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으니 소아가 얼마나 원숙해졌는지 좀 봐야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화궁 궁주를 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소아를 만나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미인이 어떻게 소아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알고 싶었다. 모두들 이유는 같지 않았지만 급히 배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직 화무결만이 이화궁 궁주와 소아를 만나게 되면 소아와의 생사일전을 피할 수 없는 절박한 형세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영원히 소아를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돌연 소선녀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아직 제 말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급히 서둘러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모용산산이 웃음을 보였다. 수다 좀 그만 떨고 빨리 이야기할 수 없겠니? 소선녀가 눈빛을 반짝였다. 이화궁 궁주 외에 우리들의 배에는 또 다른 귀한 손님이 왔어요. 모용산산이 말했다. 도대체 누구인지 말해보아라. 소선녀는 또다시 신비스러운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그분의 명성은 절대로 이화궁 궁주보다 못한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시겠지요? 그녀의 말을 듣자 사람들은 모두들 그녀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었다. 천하에서 이화궁 궁주의 명성과 비교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마치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 같이 거의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연남천, 바로 연남천 대엽이지. 절대쌍교 고룡원저 제120장 120. 신공절악. 연남천이라는 이름을 듣자 도교교 이대취 등은 날개가 없어 10만 8천 리 밖으로 멀리 날아가 버릴 수 없음을 한스러워했다. 모용자매도 모두 안색이 변했다. 예시팔과 유자아는 서로 마주 쳐다보았다. 예시팔이 말했다. 연남천과 이화궁 공주가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 뜻밖인걸. 유자아가 말했다. 여태껏 헛수고만 한 줄 알았더니 그런 것만도 아니었는걸. 귀동자가 끼어들었다. 이화궁 궁주와 연남천이 서로 만났으니 일이 아주 재미있게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당대 양대 절정고수가 만났을 때의 광경을 상상해보고는 모두들 호기심이 크게 일어남을 누를 수 없었다. 자신들이 그 자리에 없었음을 한스러워했다. 손오파가 참을 수 없어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이화궁 궁주 그녀들은 연남천을 알고 있던가? 그녀들은 그를 모르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연대엽이 배 위에 오르자 곧 그녀들은 그가 누군지를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그런 기백은 다른 사람은 아무리 흉내를 내려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귀동자가 쌀쌀한 어조로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배울 수 없는 거겠지. 소선녀는 웃음을 보였다. 이상한 것은 소어와도 마치 연남천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연남천은 배 위로 올라오자 조금도 눈길을 돌리지 않고 계속 그를 주시하고 있었지요. 헌원삼광이 물었다. 그래서 소어와가 어떻게 했지? 소어와는 한동안 그를 주시하는 듯 하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섰어요.
연남천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서 입속으로는 쉬지 않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하며 모용산산이 피식 웃었다. 이제 됐다. 한 번만 이야기하도록 하지 그래. 연대엽은 그렇게 10여 번이나 되풀이의 말을 했어요. 눈에는 곧 떨어져 내릴 듯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소어하는 그것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달려가 그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연남천은 그의 손을 잡으며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거의 다 알고 있다. 너는 내 부친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나도 다 알고 있단다. 하고 말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소선녀의 눈언저리는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깊이 감동을 받은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의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심지어는 자신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까지도 잊고 있는 듯했다. 이화공 공주는 계속 옆에서 그들을 차가운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었지요. 얼마 후 대공주가 쌀쌀한 어조로 잘 됐소. 우리가 마침내 만나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더군요. 모용산산이 물었다. 연대엽은 그녀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나? 연대엽은 얼마가 지난 후에야 돌아서서 그녀를 주시하며 말했지요. 우리는 20년 전에 만났어야 되는 것이었소. 그러자 그 대공주가 냉소하며 당신은 너무 늦었다고 겸연쩍어 하는 것이요? 하고 물었고 연대엽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더군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는 그녀도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모용산산이 참고 있을 수가 없다는 듯 다급한 어조로 물었다. 연대엽은 무엇라고 말을 하던가. 그는 마치 가슴속 깊이 있는 모든 일들이 상기되는 듯 긴 한숨을 내쉬더니 연모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 늦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요. 하고 말하더군요. 헌원삼광 등 7, 8명이 이구동성으로 거의 동시에 물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지? 그들은 곧 폭발할 것 같은 긴장된 표정들을 짓고 곧 손을 써 싸움을 벌일 기세였어요. 우리들은 절정의 고수들이 싸우게 되면 어떠한 형세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 초조해하고 있었지요. 그때 인옥이 저를 옆으로 끌고 가더니 빨리 여러분들께 연락해 돌아오도록 전하라고 하더군요. 고인옥의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그녀의 눈에는 부드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어 계속 말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그런 공전절 후의 대전을 그냥 지나친다면 반드시 평생의 한이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귀동자가 그녀의 말에 재빨리 대꾸했다. 평생의 한이 될 뿐이겠나? 나는 평생토록 한잠도 자지 못할걸. 헌원삼광은 궁금하다는 듯 재촉하는 어조로 물었다. 그들은 정말 싸움을 시작했나? 그것은 나도 모르지요. 헌원삼광은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그들이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소선녀가 물었다. 무엇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시지요?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싸운다면 그중 한 마리는 반드시 상할 거야. 두 마리가 모두 상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들의 싸움의 결과를 예측할 수조차 없는 것이니 그러한 대전은 벌어지지 않은 것이 좋다는 것이지. 화무결은 감격해서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 싸움은 서로 간에 누가 죽든지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날 싸움이다. 두 사람 중 누가 이긴다 해도 그때에는 나와 소어하는 영원히 풀어버릴 수 없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얼마 후 유자아가 탄식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두 사람이 모두 상하게 된다면 정말로 애석한 일이야. 손오파가 그 말을 받았다. 당신은 그들 중 하나라도 나중에 당신과 싸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유자아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그 외황시 팔변이라는 새로운 수법을 써보고 싶지 않소? 손오파는 가볍게 탄식을 했다. 그렇지만 아깝게도 그들은 아주 깊은 원한이 맺혀져 있는 것 같군요. 20년간을 기다렸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가 손을 털고 그냥 물러설 것 같소? 유자아도 탄식을 했다. 그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한다면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그들을 떼어놓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강안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천막 안의 탁자와 의자 등은 모두 치워져 있었다. 오직 색종이와 희연만이 강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지난밤에 성대했던 잔치를 생각해보면 그 광경은 한없이 처량했다. 화려했던 영화도 끝난 후에 생각하면 모두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연고성쇠가 다 허무한 것이거늘 왜 그렇게 서로들 아웅다웅하려 드는 것인지. 화려했던 잔치가 끝난 후에 어수선한 강변을 보고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쓸쓸해졌다. 이때 그들은 천막 옆에 널찍한 공지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라도 있는 듯 겹겹이 둘러서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을 궁금하게 여긴 헌원삼광이 달려가 그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려고 하자 그 사람들은 그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던 곳은 그저 평범한 강변의 빈터였을 뿐이었다. 이때 소선녀가 부르짖듯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라,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지? 소만,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느냐? 고공자는 또 어디에 있지? 소만은 모용산산의 시중 몸종이었다. 그녀는 소선녀가 오고 난 후 소선녀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고 있는 것이 아마도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소선녀가 너무 빠르게 또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얼떨떨한 듯 한동안 머뭇거리던 그녀는 한숨을 한번 내쉬고 나더니 눈망울을 굴리면서 말했다. 아가씨가 가시고 난 후 그분 연대협께서는 그 소어와 소야님과 술을 마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 권하거니 받거니 하며 계속 술을 마시면서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홀연 껄껄 너털웃음을 터뜨리다가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고 홀연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했지요. 그분 소씨라는 아가씨는 웃음을 머금고 술을 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개를 쳐들었을 때 보니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 떨어지더군요. 소선녀는 그녀가 그들이 지내왔던 이야기를 듣다가 슬픔에 겨웠던 일을 듣게 되자 눈물을 흘린 것임을 알았다. 소선녀는 재촉하듯 말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더냐? 그들의 이야기 소리는 그리 크지 않아 어느 때는 들리지도 않았고 비록 알아들었을 때에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소선녀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런 것을 제대로 알아듣기나 한다면 정말 제법이게. 이 어리석은 것 같으니. 소마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비록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코가 시큰해지고 눈물이 나더군요. 헌원삼광도 소어와 연남천이 재난에 빠졌던 불우했던 때를 생각하고는 콧등이 시큰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나도 비록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눈물이 나려고 하는걸. 소선녀는 그를 한번 쏘아보고 나서 소만에게 물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화궁 궁주는 어떻게 하고 있더냐? 이화궁 궁주는 다른 탁자에 앉아서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조급히 굴지도 않았어요. 아마 그녀들은 연대협이 말을 끝마치고는 자기들에게 올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더군요. 사람들은 속으로 모두들 씁쓸한 공허함을 느꼈다. 연남천이 이화궁 궁주와 생사일전을 벌일 결심을 하고 뒷일을 소어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끝이 없을 듯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더욱이 소어와 소야께서는 거의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여태껏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말이 많은 남자는 정말 보지를 못했어요. 마치 늙은 할머니같이 말이 많더군요. 그 말을 듣자 돌연 헌원삼광이 탄식을 하며 말했다. 소어야, 나는 안다. 너는 연남천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일부러 많은 말을 하여 시간을 끌려고 한 것이다. 소만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연대협께서도 그분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 같더군요. 헌원삼광이 물었다. 무엇이라고? 홀연 연대협께서 일어나더니
소아님의 어깨를 두드리고 껄껄 대소하시며 너의 연대숙은 백전백승 싸워서 진 적이 없는 사람임을 너도 알지 않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했지요. 유자는 그 말을 듣고 냉소를 터뜨렸다. 백전백승이라니 정말 너무 큰 소리를 치는군. 헌원삼광이 눈썹을 치켜뜨며 그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이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나도 틀림없이 터무니없는 큰 소리라고 했을 것이오. 그렇지만 연남천이 그 말을 한 것이라면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오. 유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소어와 소야께서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연대엽을 바라보았으나 이화궁 궁주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고 있어 연대엽도 곧 그녀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갔지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긴장이 되어 숨이 막힐 것 같더군요. 그녀는 말을 조리 있게 했고 소리도 청아했다. 그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들 긴장해서 마치 자기들이 두 사람의 절세 고수들이 강변에서 생사의 결투를 벌이는 것을 보기라도 하는 듯 손에 땀을 쥐고 온 정신을 집중해 듣고 있었다. 강바람이 소슬하게 불어왔다. 마치 대지에 살기가 충만되어 있기라도 하다는 듯 소마는 몸서리를 치며 목을 움츠리더니 이어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도 곧 손을 쓰지 않고 서로 대치한 채 서로를 주시하고 있더군요. 유자가 물었다. 연남천이 무기를 쓰지 않더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연남천은 검법이 천하무적이라고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 어째서 검을 가지지 않고 싸우려고 했을까? 그동안 이화궁 궁주의 장법을 능가하는 권법을 익히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이화궁 궁주의 장법 내력은 천하의 독보적인 것이었기에 그는 연남천을 얘기하면서는 장법이라고 하지 않고 권법이라고 표현했다. 그것은 그가 이화궁 궁주의 장법과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장법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록 적수공권이었지만 너무나 험악해서 1초의 공격만으로도 곧 생사의 결판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손우파가 유자를 한번 쳐다보고 나서 웃음을 보였다. 이 조그만 아가씨도 무엇을 좀 알아볼 줄 아는데. 소마는 입술을 깨물며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짓더니 이어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는 너무 긴장된 분위기를 보고 고공자께 그들이 싸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지요. 고공자께서는 그들 두 사람은 지금 비록 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온 정신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싸움을 말리려고 가까이 갔다가는 그들의 진기에 압도되어 쓰러지고 말 것이라고 하더군요. 손우파는 뜻있게 소선녀를 힐끔 쳐다보고 나서 한마디를 던졌다. 그 고공자도 무엇을 좀 아는 듯하군. 고공자님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소어와 소야께서도 들으신 듯 호령 가까이 오더니 공자님께 너는 정말 아무도 저들의 싸움을 말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느냐고 말하더군요. 소선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소기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랬을까? 고공자께서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소어와 소야께서는 나와 내기를 하지 않겠나? 하고 묻더군요. 소선녀가 황급히 물었다. 그는 귀신 중에서도 귀신의 정령 같은 놈인데 고공자는 성실한 사람이니 그와 내기를 했을 리가 없지. 고공자께서는 원래 그와 내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소어와 소야께서 말씀을 무엇라고 말했단 말이냐? 소마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나는 고소매가 감히 나와 내기를 해보려고 생각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 그만두지.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헌원삼광이 껄껄 대소했다. 묘한 걸 아주 묘해. 소어하는 충동질을 해서 꼼짝없이 자기의 낚시에 걸려들게 만들었군. 그분 고소매라는 사람도 내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지? 소선녀는 사나운 눈초리로 헌원삼광을 흘겨보았고 소마는 탄식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랬어요. 고공자께서는 과연 참지 못하시겠다는 듯 마침내
그와 내기를 하기로 했지요. 소선녀는 얼굴까지 붉히고 화를 참을 수 없다는 듯 헛발길질을 했다. 어쩌면 그렇게 참을성이 없을까? 그들은 도대체 무슨 내기를 했지? 그분 소어와 소야께서는 나는 오직 한마디만을 이화공 공주에게 해서 그녀의 손을 멈추게 할 수가 있지. 그렇게 되면 연대숙께서도 싸울 수 없게 되는 것이지. 라고 말했어요. 고공자께서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손오파가 끼어들었다. 고공자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도 믿지 않았을 것이야. 내기는 나도 했을 것이고. 소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하셨다면 노인께서도 지시고 말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소호아가 무슨 말로 이화공 공주의 손을 멈추게 할 수가 있었을까 궁금해했으나 소선녀만은 고인옥이 내기에 져서 무엇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소마는 대가의 아가씨들 곁에서 오랫동안 시중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주인의 화를 돋워 욕을 먹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우선 소선녀가 궁금해할 듯한 것부터 얘기하기 시작했다. 소어와 소야께서는 자기가 진다면 고공자가 어떠한 것을 시켜도 마다 않고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공자께서 진다면 자기를 위해 한 가지 일만 해주면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소선녀가 초조하게 물었다. 한 가지?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선녀는 버럭 화를 냈다. 아무 쓸모도 없는 계집애로군. 그렇다면 결국 너는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는 셈이 아닌가? 손오파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저 애는 알고 있는 것이 적지 않은데. 헌원삼광도 끼어들며 말했다. 그렇고 말고 도대체 그 소어와 소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 빨리 말해보아라. 과연 이화공 공주가 그의 한마디 말에 손을 곧 멈추더냐? 소어와 소야께서는 다른 한 사람의 이화공 공주를 향해 큰 소리로 아깝구나. 아까워 나와 화무결이 싸우는 것을. 당신의 언니께서는 아마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 아깝지 않소? 라고 말하더군요. 손오파가 물었다. 그 말에 이화공 공주가 정말로 손을 멈추었단 말이냐? 그녀가 곧 손을 멈추기에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어 아주 이상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손오파는 의아스럽다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소어아와 화무결의 일전을 꼭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이 연남천과의 싸움보다 더 중요할 리가 없었을 텐데. 정말 이상한 걸. 유자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연남천이 도대체 무슨 놀라운 무예를 익히고 있었기에 이화공 공주가 손을 멈추었을까? 그녀의 손을 멈추게 한 것은 연대엽이 아니고 소어와 소야님이에요. 모용산사는 그녀의 말을 듣자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했다. 닥쳐라. 어리석은 계집애 같으니. 손오파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이화공 공주가 만약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싸움을 끝내고 나서도 화무결과 소어와의 일전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니 손을 멈추지 않았을 게 아니겠나? 소마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웃으며 말했다. 그렇군요. 저는 정말 어리석었군요. 이화공 공주가 홀연 손을 멈추었다면 그것은 연남천의 공력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해서 승패를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 헌원삼광은 오직 소어만 근심스러운 듯 했고 다른 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물었다. 지금 소어는 어디에 있느냐? 연대협과 이화공 공주는 아침 해가 뜰 무렵 산봉우리에서 만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한 기간은 이화공 공주가 그 화무결 화소야님을 찾을 때까지로 정했지요. 그렇게 약속을 한 다음 연대협께서는 소어아님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헌원삼광은 궁금하다는 듯 재촉하는 어조로 물었다. 이화공 공주는 어떻게 됐느냐? 그녀들은 화소야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있으면 아마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고소야께서 그녀들에게 화소야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떠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소선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고인옥에 대한 생각만이 있는 듯 황급히 물었다. 고소야께서는 어디로 가시더냐? 고소야님께서는 내기에 지셨기 때문에 소어님이 시킨 일을 하러 같이 떠나셨습니다. 그 도깨비 같은 녀석이 그에게 좋은 일을 시킬 리가 있겠니? 그는 무엇 때문에 따라갔는지 모르겠구나. 그녀는 초조하고 화가 치미는 듯 눈물이 곧 떨어져 내릴 듯 했다. 모용산사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홀연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큰 언니가 축하한다. 소선녀는 뾰루퉁한 표정을 지었다. 금방 미칠 것 같은데 무엇을 축하한다는 말이에요? 고소매가 내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왜 그렇게 초조해하고 발끈 화를 내겠니? 소선녀는 더욱 뾰루퉁해졌다. 이름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를 고소매라고 부르지요? 모용산사는 깔깔댔다. 고소매라는 이름은 원래 내가 그에게 지어준 것이 아니냐? 지금에 와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지? 하루 동안 못 본 사이에 너희들 사이가 벌써 그렇게 되었니? 소선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이더니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들. 모용산사는 가볍게 그녀의 얼굴을 꼬집으며 웃었다. 앙큼한 계집애 같으니 아직도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술 한 잔 주기가 싫어서 시치미를 떼려고 하느냐? 모용쌍이 홀연 끼어들었다. 그런데 그들이 싸우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둘러서서 보고 있었느냐? 설마 땅속에서 꽃송이라도 솟아나왔단 말이냐? 소만이 웃었다. 땅에서 꽃이 솟아나왔다면 이상하지 않게요. 홀연 빵이 솟아나왔으니까 기괴하지요. 모용쌍은 어리둥절해했다. 빵이라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니 평지 위에 조그만 구릉이 솟아나와 있었는데 과연 생김새가 빵같이 보였다. 모용산사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바보 같으니라고. 저것이 무어볼 것이 있단 말이냐? 알지 못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저것은 이상할 뿐만 아니라 아주 괴상망측한걸요. 그녀는 홀연 그 구릉으로 달려가 올라서더니 소리쳤다. 아까 이화궁 공주는 바로 이곳에 서 있었어요. 그녀가 처음 이곳에 있을 때는 이곳도 다른 곳과 똑같은 평지였는데 그녀가 서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치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솟아올랐어요. 정말 쪄놓은 빵 같이 되었군요. 모두는 그녀의 말이 우습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놀랍고 의아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유자, 예시팔등은 돌연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허리를 구부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유자 등은 안색이 점점 변하며 보면 볼수록 놀랍고 의아스럽다는 듯 분분히 떠들었다. 과연 틀림없는 걸,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사람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전혀 뜻밖인 걸.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 일제히 그 구릉으로 달려갔다. 구릉에는 2개의 발자국이 나 있었는데 그 발자국은 이상하게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고수들이 싸울 때에는 전신의 공력이 모두 집중하기 때문에 왕왕 발자국이 깊이 파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것은 이상한 것이 없었지만 이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던 것이다. 모용산산이 눈빛을 번쩍였다. 이화궁 궁주는 아주 기괴한 무예를 익히고 있는 것 같군요. 유자아가 탄식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군. 이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전절후의 무예를 익히고 있으니 당대를 무시할 만도 하군. 유자아는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저 솟아있는 발자국을 보셨죠? 그는 모두들 그것을 보았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계속 말을 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공력을 운행할 때 진기를 밖으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으로 빨아들였기 때문이요. 어떠한 물건이든 지남철에 쇠가 들어붙듯이 강하게 빨아들여지는 것이요. 모용산산이 물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공력은 영원히 소모되지 않고 쓰면 쓸수록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소. 싸우면 싸울수록 그녀의 공력은 더욱 늘어나게 되니
상대가 아무리 무예가 강한 사람일지라도 결국에는 패하고 말 것이요. 모용산사는 놀랐다. 그러한 것을 무슨 무공이라고 합니까? 손오파가 그 말을 받았다. 명옥공이라는 무예를 구할 정도 익히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 체내의 진기가 마치 소용돌이처럼 몰아쳐서 어떠한 물건이라도 마치 물속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과 같이 진기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들게 되는 것이요. 사람도 그녀와 부딪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진기가 모두 빨려 들어가 없어진다는 말인가요? 손오파가 그 말에 대답했다. 상대방의 학력이 강하지 못하면 자연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요. 그렇다면 그 무예만 익힌다면 천하무적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손오파, 예시팔 유자 등은 모두들 서로를 쳐다보며 암담한 표정을 지었다. 유자는 길게 탄식을 했다. 그렇지. 그녀는 확실히 천하무적이지. 우리들은 헛걸음을 한 셈이야. 그녀가 이미 천하무적이라면 연남천도 그녀의 적수가 못 되는 셈이니 연남천을 피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연남천도 그런 무예를 익혀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요. 모용산사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과연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체내의 진기가 소용돌이 치듯이 맴돌며 상대방의 진기를 흡수한다는 말이지요. 유자가 말했다. 그 무예의 가장 기묘한 점을 강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 이러한 흡인력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을 일종의 사술이라고 믿지.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내가 정종의 절정신법이요. 그렇다면 그녀는 절대 패할 리는 없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싸움을 중단했을까요? 유자 등 사람들은 침중한 안색을 하며 모용산산이 묻는 말에 대해 깊이 생각을 했다. 한참 후 손오파가 말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바로 연남천도 일종의 신기한 무예를 익히고 있으며 그 무예의 능력 역시 그녀의 명옥공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오. 모용산산이 물었다. 그렇다면 세상에 명옥공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무예가 있단 말인가요? 오직 한 가지가 있지. 그것이 도대체 무슨 무공입니까? 가위신공이라는 것이지. 가위신공이라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옷을 만들어 입힌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 입힌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면 자기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손오파가 대답했다. 그렇소. 그 무예를 익히게 되면 진기가 마치 화염같이 맹렬하게 변하게 되어 밤낮으로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받아야 하오. 그러한 고통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려면 자신의 진기 내력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어야 하는 것이오.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나더니 이어 말했다. 그러나 이 가위신공을 익히려면 적어도 20년이라는 고된 수련을 쌓아야 하오. 그렇게 고된 수련을 통하여 얻은 공력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려야 하다니 정말 이상스러운 무예이지. 유자아가 그녀의 말을 이어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강호에는 이런 말이 있었소. 만약 해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가위신공의 신법을 전수해 주어. 일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고. 모용산산이 말했다. 연대엽께서는 정말로 그 가위신공인가 하는 무예를 익히고 계신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는 이화궁 궁주와 싸움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 것이 아니겠어요? 유자아가 조용한 어조로 침착하게 말했다. 가위신공은 그 무공을 연마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요. 가위신공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고 나면 그 무공을 익힌 당사자는 마치 기름이 다 말라버린 등잔불같이 되어버리고 말지. 신공을 받은 사람이 무궁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요. 모용산산이 물었다. 그렇다면 선배님의 뜻은 어떤 사람이 가위신공을 익혀서 연대협에게 전수하여 준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모용산산의 질문에 한동안 입을 닫고 있던 유자아는 한참 후에야 유유히 입을 열었다. 세상에 그 누가 가위신공을 익혀
연대협에게 그 내력을 옮겨주었겠소? 지금껏 대답만 하던 유자아가 돌연 이런 질문을 하자. 사람들은 모두 의아하고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망연히 서 있었다. 한참 후 유자아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가위신공을 창조해낸 사람은 오만하고 기이한 세상에 둘도 없는 천재일 텐데. 그런 사람이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 온갖 고통과 시련을 이기고 고수해가며 그것을 만들어냈겠소? 사람들은 그제야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다음 얘기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유자는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가위신공을 익혀서는 안 된다고만 알고 있을 뿐 그것을 아무 해 없이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어. 무예를 익히는 데엔 한 가지 비결이 있는 것이요. 모용산산이 도저히 궁금해 참을 수 없다는 듯 재촉해 물었다.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지요?